우리는 왜 같은 풍랑을 만나도 어떤 배는 꿋꿋이 나아가고 어떤 배는 쉽게 침몰할까요? 많은 사람이 항해술, 즉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바다는 배를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가라앉히는 것은 언제나 배 안으로 스며든 물, 그리고 그 물이 스며들게 만든 곁의 선택입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당신 옆에 앉아있는 단 한 사람의 마음결입니다. 현대를 일으킨 정주영 회장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끝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신뢰는 거창한 선언문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 그 사람의 태도가 나의 하루에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바로 거기서 우리의 내일이 갈라집니다. 인생은 항해이고 우리는 모두 선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반자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키를 잡는 손이 흔들릴 때 그 손을 덮어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구멍을 내는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파도를 넘어가도 어떤 배는 속도가 붙고 어떤 배는 방향을 잃습니다. 차이는 나침반입니다. 많은 이가 북쪽을 돈이라고 믿지만 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진짜 북쪽은 신뢰입니다. 돈은 속도입니다. 신뢰는 방향입니다. 속도가 빨라도 방향을 잃으면 결국 엉뚱한 섬에 닿습니다. 반대로 속도가 조금 느려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원하던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속도보다 동반자, 동반자보다 방향, 방향의 핵심으로서 신뢰를 먼저 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사람 셋.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안정되나요? 아니면 어딘가 불안해지나요? 그들이 건네는 말은 당신에게 바람을 더해주나요? 아니면 돛을 찢어놓나요? 단 30초입니다. 이 짧은 셀프 테스트는 당신의 항해 일지를 펼쳐보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안에서 차오르는 물의 신호입니다. 많은 실패가 큰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를 가라앉히는 것은 늘 머리핀만한 구멍입니다. 그 구멍을 만드는 건 거친 파도가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약속을 대하는 가벼움, 감정의 작은 폭발, 이익에만 반응하는 미소, 은근한 질투와 비교,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불평, 그리고 고맙다, 한마디를 아끼는 마음. 이 모든 미세한 균열이 모여 어느 날 한순간 배를 뒤집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정답은 늘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정주영의 초창기를 떠올려 봅시다. 자본도 인맥도 부족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화려한 계약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 속에서 도망갈 사람인가? 노를 더 세게 젓는 사람인가? 그는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계약이 늦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지켰고 손해가 나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사람을 불러 모았고 사람은 기회를, 기회는 자본을, 자본은 도약을 데려왔습니다. 순서는 언제나 신뢰, 사람, 기회, 자본입니다. 자본에서 신뢰를 사는 것은 어렵지만 신뢰에서 자본은 자연히 뒤따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을 씁시다. 곁드은 자산이다. 우리는 종종 아파트 평수, 차량 배기량, 계좌 잔액을 자산이라 부르지만 진짜 자산은 동반자의 성향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언어가 당신의 내면 독백이 되고 그 독백이 당신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곁을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 내일에 대한 책임,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책임, 내 배를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태워야 할까요? 항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선체의 균열입니다. 사람에게서 선체의 균열은 시간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신뢰를 가볍게 여깁니다. 신뢰가 가벼워지면 배는 무거운 파도 앞에서 스스로 균열해 버립니다. 반대로 시간을 단단히 붙드는 사람,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한 메모 습관, 늦을 상황이면 먼저 연락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 이런 사람은 폭풍이 와도 돛과 돛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만 실천해 봅시다. 이름하여 곁 점검 7일 프로토콜. 하루에 한 번 오늘 만난 사람의 언어를 적습니다. 격려, 불평, 비아냥, 책임, 감사. 내 감정의 파도가 그 언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합니다. 안정, 동요, 피로, 용기. 일주일 뒤 나를 단단하게 만든 사람과 무너뜨리는 사람을 색으로 구분합니다.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과의 시간을 20% 늘리고 무너뜨리는 사람과의 거리를 20% 조정합니다. 이 작은 조정만으로도 항로는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배가 먼저 안정되어야 속도도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은 태도입니다. 파도는 예고 없이 오고 바람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큰 재능이 아니라 작은 성실의 반복입니다. 작은 성실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돛줄이 됩니다. 돛줄이 튼튼하면 거센 바람조차 추진력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돛줄이 헤어져 있으면 미풍에도 돛이 찢어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돛줄을 같이 쥐어주는가? 아니면 모르는 척 칼끝으로 긁고 있는가? 이 차이가 인생의 흥망을 가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항해, 곁은 장비, 신뢰는 북쪽입니다. 당신의 배가 어디에 도착할지는 오늘 누구를 태웠느냐로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유능한가? 보다 먼저 내 곁은 얼마나 단단한가? 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첫 좌표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 방향의 본질은 곁, 곁의 핵심은 신뢰. 그리고 이제 다음 항로를 펼쳐봅시다. 신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숫자로, 습관으로, 일상의 규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약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약속 습관이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약속의 무게를,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신용점수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약속. 단 두 글자지만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가 남긴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의 생사를 가른 원칙이었습니다. 현대의 초창기, 계약서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사람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거래를 만들고, 거래가 회사를 세웠습니다. 결국 현대는 약속 위에 세워진 기업이었습니다. 약속은 종이가 아니라 존중의 구조입니다. 종이 한 장을 접었다 펴면 자국이 남듯 한 번 어긴 약속은 다시 펴도 결이 거칠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바빴어. 그거 별거 아니잖아.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자물쇠를 만들어냅니다. 그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활짝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뢰의 점수는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신용점수, 즉 Invisible Credit Score입니다. 은행에서 신용이 깎이면 대출이 어려워지듯 인간관계에서도 신뢰 점수가 낮아지면 기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숫자로 평가받지 않지만 행동은 언제나 기록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한 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납품이 늦어질 때는 밤을 새웠고 손해를 봐도 고객과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했습니다. 그 작은 성실이 결국 세계 시장에서 현대라는 이름의 신뢰도로 남았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역시 같은 철학을 가졌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돈보다 더 큰 자본이다. 그는 신뢰를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돈을 불러오는 토대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늘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처음엔 웃으며 말합니다. 다음에 꼭 할게. 두 번째엔 말이 줄고, 세 번째엔 이유가 많아집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아, 깜빡했네. 그 순간 이미 신뢰의 금이가 있습니다. 사소함이 쌓이면 패턴이 되고, 패턴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약속은 반복되는 작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힘은 실행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써야 커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아서 다음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말이 반복될 때 실행 근육은 점점 위축됩니다. 위기의 파도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은 대부분 이 실행 근육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일 아침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단 1시간만 머뭅니다. 당신이 그 기회를 잡으려면 약속된 시간에 딱 맞춰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 10분만 늦을게. 단 10분이지만 그 1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습관적인 10분이 당신의 미래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실행 근육이 내 운명을 흔드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약속을 신뢰의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 신뢰를 키우는 사람. 단 5분이라도 미리 도착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척도입니다. 또한 지각하지 않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늦을 땐 미리 알리기입니다. 미리 알림은 책임감의 표현이고 그 행동 하나로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약속 다이어리 실천법입니다. 매일 밤 오늘 한 약속을 점검합니다. 미루거나 어긴 약속이 있다면 그 이유를 적습니다.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나의 태도를 기록합니다. 7일 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신뢰를 얻는 쪽인가, 잃는 쪽인가? 이 습관을 한 달만 유지하면 주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향기를 가진 사람 곁에는 반드시 기회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해야 돈도, 사랑도, 인연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다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잃는 순간 인생의 항로도 함께 흔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쉽게 소비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쉽게 소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의 시간과 자신감까지 함께 소모됩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에서 나오지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그 지속을 산산이 부숩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어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킬까?
그 차이는 감정의 파도에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폭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신뢰를 지키는 사람, 그들의 비밀. 감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방향에 따라 배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바람이 순하면 돛이 펴지고 바람이 거세면 돛이 찢어집니다. 문제는 바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바람을 다루는 법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이다. 위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위기 속에서 폭발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기쁨, 분노, 슬픔, 질투. 그 모든 것은 인간다움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인생의 길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은 논리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감정이 불안하면 판단은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행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행동이 흔들리면 결국 신뢰가 깨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한 번의 오해로 중요한 계약을 스스로 망쳐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장이 될 수 없다. 이건희 회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전 직원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의 무대다. 그는 공포와 분노 대신 차분한 결정력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전염, 이모셔널 컨테지언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은 곁에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까지 바꿔놓습니다. 불안한 사람 곁에서는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고 차분한 사람 곁에서는 나도 모르게 호흡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주변의 온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마음의 파도는 잔잔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내 옆 사람은 폭풍 속에서 노를 젓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람이 불면 먼저 도망치는 사람인가?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은 겉으론 따뜻해 보이지만 언제 폭발할지 몰라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웃는 시간보다 눈치를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내 마음은 피로해지고 나조차도 그 불안에 감염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전염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냉정한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차분함이 10사람의 판단을 바로잡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반드시 옵니다.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돛대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 돛대는 바로 3초의 멈춤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를 때, 그 순간 단 3초만 숨을 고르십시오. 3초면 전두엽이 다시 깨어납니다. 3초면 감정이 결정권을 잃습니다. 3초면 배가 침몰할지 항로를 유지할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이 감정 다스림의 기술, 즉 정서 근육, 이모셔널 머슬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힘이 실행 근육이라면 신뢰를 지키는 힘은 정서 근육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인생의 연료입니다. 하지만 연료를 흘리면 불이 나고 연료를 태우면 빛이 납니다. 감정을 흘리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태웁니다. 감정을 태우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비춥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불안은 결국 당신의 판단을 흐리고 당신의 인생 나침반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한층 더 현실적이고 위험합니다. 감정보다 더 교묘한 독, 바로 이익만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할 때만 미소 짓고 이용할 것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로 움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바람과 같고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뿌리와 같다. 이익, 세상의 거의 모든 관계가 이 단어로 시작하고 또 이 단어로 끝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신뢰로 사귀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에게 이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 신뢰의 부산물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들은 늘 미소를 짓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 나타나지만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대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그런 사람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도움을 줄 때는 고맙다며 진심을 말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이 끊깁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한순간의 이용 가치로만 남았던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익으로 엮인 관계는 봄날의 벚꽃 같다. 화려하게 피었다가 바람 한 번에 흩어집니다. 현대의 초창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자금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거래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어겼습니다. 밤새 공장을 돌리고 직접 납품까지 나섰습니다. 그 손해가 결국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이익보다 관계, 관계보다 신뢰. 이 세 문장이 현대를 지탱한 기둥이었습니다. 이익으로 얽힌 관계는 조건이 변하면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은 당신의 곁에 있지만 내일은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유리한 쪽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동반자는 다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에도 곁에 남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묵묵히 손을 내밉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지켜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삶의 은유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벚꽃 관계는 봄에는 아름답지만 겨울에는 자취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관계는 눈보라가 몰아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은 계절이고 진심은 뿌리입니다. 계절은 바뀌지만 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결국 내 삶도 거래의 장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대하면 나 역시 조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익으로 시작된 관계는 반드시 이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시작된 관계는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어서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기 때문에 곁에 있습니까? 그 차이는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익으로 묶인 사람은
위기 앞에서 등을 돌리지만 진심으로 묶인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돛을 잡아줍니다. 삼성의 창업 세대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의 협력업체들은 돈보다 신뢰로 함께했습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에 위기 때도 함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익만 쫓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이익은 바람과 같고 신뢰는 뿌리와 같습니다. 바람은 쉽게 불지만 뿌리는 끝까지 붙잡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바람과 같고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는 뿌리와 같다. 바람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뿌리는 당신을 단단히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더 은밀한 독을 다룰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에서 천천히 번지는 독, 바로 질투 지두카치안입니다. 남의 성공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 빛을 가리려는 사람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독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삼켜버리는지를 다룹니다. 질투는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질투. 그것은 불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스며드는 독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끌어내리는 순간 자신도 함께 가라앉는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질투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질투는 언제나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운이 좋았네. 그 사람은 윗사람에게 잘 보였을 뿐이야.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질투는 칭찬을 가장한 비아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독에 물듭니다. 저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곁에서는 자신감이 자라지만 질투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신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내 마음속의 불을 꺼버립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성취를 배워라. 그것이 당신의 성장 자양분이 된다. 그는 경쟁사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석하고 배워서 삼성의 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형 질투, 즉 긍정적 질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파괴형 질투에 빠집니다. 남의 성취를 보면 배우기보다 불안부터 느낍니다. 나는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데 왜 성공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불평이 되고, 불평은 비교가 되고, 비교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가 강한 사람은 우울감과 피로감을 3배 더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의 행복을 볼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은 곧 불평이 되고 불평은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도 자극받았다. 그 한마디는 제게 돈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쳤지만 마음속에 차가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나를 키우고 질투하는 사람은 나를 줄인다. 이익관계는 눈으로 보이지만 질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지내지만 속으로는 경쟁자로 여깁니다. 당신이 잘 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질투의 씨앗을 품은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길을 스스로 막는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빛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반사시켜 주변을 함께 밝힙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마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가? 아니면 미소 속에 질투를 감추고 있는가? 그 차이를 일찍 알아차릴수록 당신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질투는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질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은 결국 당신의 행복을 비웃으며 당신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또 하나의 독을 다루겠습니다. 질투보다 더 교묘하고 당신의 의지를 천천히 마비시키는 것, 바로 불평부핑입니다. 입버릇처럼 불평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불평은 전염병처럼 퍼져 당신의 희망과 실행력을 서서히 잠식시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평이 어떻게 의지를 마비시키고 성공의 기회를 앗아가는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불평, 그것은 작은 한숨으로 시작해 결국 인생 전체를 잠식하는 병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 대신 도전을 선택하라. 원망 대신 실행을 선택하라.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한 힘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 그 태도의 핵심이 바로 불평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소연처럼 들립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까? 세상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뇌는 그 말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도전보다 회피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두 부류의 직원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상황이야?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죠.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불평하는 직원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도전하는 직원은 끝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불평은 시야를 좁히고, 도전은 시야를 넓힙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동력이 현저히 낮고 기회를 잡을 확률도 떨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평은 뇌의 실행회로 피리프론탈 코텍스를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불평을 하면 생각은 많아지지만 행동은 멈춥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기회는 멀어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해봤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는 불평의 반대말이었습니다.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해봤어는 현실을 움직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도전의 언어를 사용했고 그 언어가 조직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불평이 내 입에서도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미 불평은 내 언어가 되고 삶은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평의 문장을 실행의 문장으로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까?
저 사람은 운이 좋아. 그 사람은 뭘 다르게 했을까? 단어 하나만 바꿔도 뇌는 문제를 원망이 아니라 해결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 24시간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불평이 떠오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24시간 안에 반드시 하나라도 실행하십시오. 작은 전화 한 통, 간단한 메모 정리,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 적기. 그 작은 움직임이 불평의 독을 희석시키는 해독제입니다. 셋째, 곁을 정리하십시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말은 귀를 어둡게 만들고 그 어둠은 결국 마음까지 덮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불평은 가볍지만 그 가벼움이 삶을 무너뜨립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키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하지만 결과는 극명합니다. 불평을 선택하면 문제는 커지고 책임을 선택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귀를, 마음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늘 가능성을 말하나요? 아니면 불가능을 말하나요? 그 차이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불평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독을 다룰 것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은 끝없는 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태도는 결국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왜 관계를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작은 감사가 어떻게 인생을 단단히 세우는가? 그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이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단어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 한마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은 짧지만 관계를 천천히 말려버립니다.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권리를 말하기 전에 책임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면 권리는 자연히 따라온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결국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감사는 마음의 샘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마음도 흐르지 않으면 메말라 갑니다. 감사는 그 샘의 물줄기입니다. 고맙다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그 한마디가 있을 때 사랑도 신뢰도 다시 흐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마릅니다. 저는 오래전 한 동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는 고마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작은 부탁이 큰 요구로 바뀌었고 결국 저는 그 관계에서 완전히 지쳤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욕심이 자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공손하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준 배려를 의무로 바꾸고 당신의 시간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만큼을 세지만 자신이 베푼 것은 금세 잊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미안해요도 고마워요도 없습니다. 오직 더 해줘요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고 당신의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그 결과 사랑도 신뢰도 헌신도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감사가 있는 관계는 바위 위의 집 같고, 감사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작은 파도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더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현재의 행복을 발견할 줄 알고 그 행복을 기반으로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111 감사법을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한마디의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단단하게 묶습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으세요. 그것이 돈일 수도, 사람일 수도, 날씨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초점을 바꿉니다. 결핍에서 충만으로, 불만에서 평온으로. 셋째, 감사를 표현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는 늦게 전할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그땐 고마웠어 보다 지금 정말 고마워가 관계를 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관계의 순환을 유지시키는 연료입니다. 그 연료가 떨어지면 관계는 멈춥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당신의 마음은 마르고 당신의 시간은 빼앗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인생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시간, 노고,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감사 없는 관계는 모래 위의 성이다. 감사하는 태도는 작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인생의 바위를 깎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평온한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사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다룰 것입니다. 바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이 잘 될 때는 자기 공이라 하고 틀어지면 곧바로 남을 탓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배를 균열내고 그 균열은 곧 침몰로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 인생이 함께 무너지는가?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임,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종 무겁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키운다. 그는 실제로 빚과 실패를 떠안았지만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진 덕분에 현대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그들은 언제나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일이 잘 될 때는 내 덕분이지. 라고 말하지만 틀어지면 너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겉으론 가볍지만 그 속에는 깊은 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젊은 시절 한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는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배움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단 한 번의 회피로 평생의 신뢰를 잃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직원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단단해지고 신뢰는 자랍니다. 이병철 회장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도망만 다닌다. 도망은 일시적인 위안이지만 습관이 되면 인생 전체의 패턴이 됩니다. 그 패턴 속에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변명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오면 제일 먼저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당신이 메워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배는 결국 함께 침몰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과 함께라면 설령파도가 거세도 배는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함께 노를 젓기 때문입니다. 진짜 동반자는 책임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당신을 지탱하는 근육이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 늘 미루기와 변명이 가득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묵묵히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배움으로 바꾸고 실패의 고통을 다음 성공의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비록 느리지만 단단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니야라며 손을 털고 떠나는 사람입니까? 그 대답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습관은 결국 당신의 삶까지 무너뜨릴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성장하지만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변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보다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유형을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무기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비교와 조롱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의 칼날과 비교의 함정, 타인의 말이 어떻게 우리의 자신감을 베어버리는가,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힘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독을 뿌리면 독이 나고 믿음을 뿌리면 신뢰가 자란다. 그는 언어를 경영의 도구이자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겼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겉모습은 꾸밀 수 있어도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 속에는 진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비아냥과 조롱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 정도밖에 못해. 다른 사람은 벌써 그걸 끝냈다더라. 이 말은 웃으며 건넸을지 몰라도 듣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베어냅니다. 멀리서 들리는 비난은 오히려 의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들리는 조롱은 마음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 말은 상대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 사람의 가능성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항상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죠. 너는 왜 그렇게 느려? 그거 네가 하면 항상 꼬이더라.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이 내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독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 내 생각, 내 행동,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언어는 조직의 미래를 만든다. 그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우게 했습니다. 그만큼 말은 현실을 설계하는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격려의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독설 한마디는 사람을 꺾습니다. 진짜 동반자는 할 수 있어요 라는 짧은 한 문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그 한 문장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보다 더 교묘한 독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 비교입니다. 비교는 겉보기엔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실은 만족을 없애고 불만을 키웁니다. 저 사람은 벌써 집을 2채나 샀다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집 아이는 대학에 붙었대. 이런 말은 가족의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비교는 사랑을 경쟁으로 바꾸고 평화를 피로로 바꿉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싸워라. 그 철학이 그를 끝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자기와의 싸움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남의 속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방향을 봅니다. 심리 연구에 따르면 비교하는 습관은 행복감을 약 40% 낮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결국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의 언어를 칭찬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저 사람은 잘하네. 나도 저 사람에게 배울 게 있겠다. 둘째, 우리라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넌 왜 그렇게 해? 우리가 더 잘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바꾸는 순간 말은 무기가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아냥과 비교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버릇입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칼날이 있습니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당신의 자존심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말의 독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동반자는 조롱 대신 격려를, 비교 대신 협력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당신의 삶에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당신의 배에 태운 사람이 곧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것은 곧 운명을 고르는 것이다. 인생의 항해는 끝없이 이어지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에는 폭풍도, 고요도, 예기치 못한 파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걸어온 모든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파도가 아닙니다. 늘 곁에 있는 잘못된 사람 한 명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감정에 휘둘리며 이익만 좇고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책임을 회피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 9가지 독은 조용히 스며들어 당신의 자신감, 시간, 인간관계, 그리고 인생 전체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폭풍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항로를 뒤틀어 놓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도 재능도 아니었다. 누구를 곁에 두었느냐였다. 그는 곁을 사람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신뢰, 끈기, 진심으로 채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그는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 항해도 점검할 때입니다. 다음은 인생을 단단히 세우는 8가지 동반자 체크리스트입니다. 동반자 체크리스트 약속을 지키는가? 작은 시간 약속도 성실히 지키는가? 감정을 다스리는가? 위기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는가?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하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지키는가?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아는가? 질투 대신 영감을 받는가? 불평보다 실행을 택하는가? 문제보다 해결을 먼저 말하는가? 감사할 줄 아는가?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고 말하는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가? 실패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가? 말이 따뜻한가? 조롱과 비교 대신 격려와 협력을 말하는가? 이 8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아니오라면 그 관계는 이미 침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이 바로 항로 수정의 순간입니다. 30일 곁 리셋 프로토콜 매주 한 번.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매일 밤 오늘의 대화를 점검하며 에너지를 준 사람과 뺏은 사람을 구분한다. 한 달 뒤 감사 메시지 3통을 보낸다. 진심으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에게.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당신의 인생 항로는 놀라울 만큼 안정된다. 돈도 명예도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기회 또한 사람의 손에서 건네진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직업도 도시도 심지어 배우자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있는 단 하나의 선택,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 성공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고르는 것은 곧 운명을 고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대답이 곧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약속은 신뢰의 첫걸음이다. 감정의 파도는 다스릴 때 비로소 항해가 안정된다. 이익보다 진심이 오래간다. 질투는 독이고 감사는 해독제다. 불평은 에너지를 갉아먹고 책임은 사람을 키운다. 말은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곁으로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정주영의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인생의 폭풍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함께 노를 젓는 사람만 있다면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다. 이제 당신의 인생 나침반을 들어올려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 혼자가 아니라 곁, 그곳에 진짜 부의 좌표가 있다. 사람을 고르는 것은 곧 운명을 고르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을 오늘 마음의 항로에 새겨라.